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이 벌써 60대가 된 할머니예요. 아직은 할매 아니고 아줌마라고 우기고 싶지만 제 첫째 딸이 중년이 되었고 손주들이 20대네요. 허랏, 나이 계산하다 보니 좀 이상하시죠? 맞아요. 제가 빨라도 너무 빨리 첫째 딸을 낳았죠. 요즘 미성년자들이 아기 빨리 낳아서 나오는 예능 프로도 있던데 제가 딱 그 짝이네요. 16살에 시집가서 17에 첫 아이를 낳았으니 애가 애를 낳은 거죠 뭐. 에휴, 다시금 그때를 생각하니 괜시리 눈물이 핑 도네요. 60년 넘게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온 제 인생이 참 서러워서 말이죠. 얼마 전엔 또 한 번 크게 액땜을 하고 말았네요. 첫째 낳고 10몇 년 만에 낳은 둘째 딸이 예비 신랑에게 후되게 당했거든요. 그래도 혼인신고하고 결혼까지 하고 난 후에 안 것보단 그 전에 파토내는 게 낫죠. 당최 뭔 일이길래 막내딸 결혼을 파토냈는지 궁금하시죠? 한편의 영화 같았던 제 인생 이야기를 쭉 들려드릴 테니 굴곡진 삶을 들어주세요. 전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산골 마을 작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꿰일 정도로 몇 가구 안 되는 작은 동네였는데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마을에 역병이 돌았다네요. 그 동네에 건장한 청년들까지 역병으로 죽어서 안 그래도 적은 수의 인구가 반토막이 났는데 신생아였던 전 꿋꿋이 살아남아 저희 부모님이 엄청 신기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아무리 무서운 역병이 돌아도 안 죽는다는 의미로 제 이름은 김불사가 되어버렸죠. 60여 년 전 이름이라고 해도 여자아이 이름으로는 좀 이상하죠. 저도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기에 나중에 김남진으로 개명해버렸답니다. 제가 가수 남진 오빠를 엄청나게 좋아했었거든요. 물론 남자 이름이긴 하지만 팬심으로 개명했죠. 지금도 흑수저들은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하물며 10수년 전엔 더 했겠죠. 아무리 쉬는 날 없이 흙먼지 다 뒤집어 쓰며 논밭에서 뒹굴며 이래도 딱 입에 풀칠할 돈만 떨어졌죠. 엄마 아빠 두 분 다 부지런한 분들이셨지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긴 참 힘들었어요. 게다가 너무 산골이었기에 전 다니던 초등학교가 없어져 1년을 꿇어야만 했고 중학교도 다니다가 폐교해서 결국 중학교 중퇴의 학력이 되고 말았네요. 그땐 노동력이 곧 돈이었기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학교 가는 것보다 농사일 밭일 도와주는 걸 더 좋아하셨죠. 그게 그때 당시 시골분들의 마인드였어요. 부모님께선 가난했지만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하셨는데 삶이 고단한 탓인지 맘대로 되지 않으셨나 봐요. 첫째 딸인 절 낳고는 무려 15년간 아이가 안 생기다가 제가 16살이 되던 해 아들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안 그래도 아들 좋아하던 시골집에서 고추 달린 놈이 한꺼번에 둘이나 태어나다녀. 집안의 경사이자 마을의 축제였죠. 저 또한 남동생이 둘이나 태어나니 좋더군요. 부모님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갓난아이 안고 놀러 다니자며 부모님과 쌍둥이들을 끌고 다녔죠. 그날도 맑은 여름날이었어요. 옆집 일을 도와주고 크디 큰 수박을 얻어온 저는 신이 나서 부모님께 시원한 계곡에 가자고 졸랐죠. 다 큰 중학생이었는데도 말이죠. 엄마 아빠가 내 생일이라고 사준 꽃신 친구 놀러 가고 싶네. 우리 쌍둥이들 데리고 계곡 가서 수박 먹어요. 옆집 밭일 도와주고 집채만한 수박을 얻어왔다니깐. 나 잘했지? 우리 딸이 집채만한 수박을 받았어. 잘했네. 요새 수박 귀한데. 그래, 네 동생들도 심심해하고 날도 좋으니 더운데 계곡물에 발 담그고 시원하게 수박 먹으러 가자꾸나. 그렇게 저와 엄마가
쌍둥이 동생들을 하나씩 들쳐업고 아빠가 짐을 지고 계곡으로 놀러 갔어요. 우리 식구가 깊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맑았던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속도와 양으로 비가 내리자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나더군요. 맑고 청아하게 느껴졌던 계곡은 이내 시커먼 악마가 되어 우리 식구를 집어삼키고 말았죠. 얼른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쳤지만 전 발을 헛디뎌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고 아빠가 잠수에 제 몸을 들어 올려줘서 가까스로 밖에 나무를 잡고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아빠가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버둥대고 있자 안 되겠는지 엄마는 나무를 붙잡고 서 있던 제게 본인 등에 엎혀있던 쌍둥이 동생을 맡기고는 아빠를 구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급속도로 흘러가던 큰 나뭇가지에 엄마가 머리를 맞고는 쓰러졌고 계곡물에 그대로 휩쓸려가고 말았죠. 여전히 물속에서 나오지 못한 아빠도 엄마와 함께 휘리릭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저라도 물속에서 입수하여 부모님을 꺼내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죠. 내 눈앞에서 단 몇 초 만에 엄마 아빠가 떠내려가자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엄마 아빠, 야 미친 하늘아, 비 좀 그쳐라. 우리 엄마 아빠 다 죽는다. 어떡해, 나 몰라.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좀 살려주세요. 쌍둥이들아, 우리 이제 어쩌면 좋니? 동생들도 제 품에서 너무 놀라서 세상이 떠나가라 울고 있었죠. 다행인지 어쩐지 몇 시간 뒤 하산하던 등산객 무리에 의해 저와 저한테 매달려 있던 쌍둥이 동생들은 구조되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저 아랫마을에서 개울가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죠.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엄마 아버지요. 내가 계곡에 놀러 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건데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살인자야. 엄마 아빠, 나랑 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그날의 강한 비와 홍수에 사고로 죽은 사람이 저희 부모님 말고도 그 마을에 3-4명이 더 있었기에 합동 장례식을 치렀죠. 마음 같아선 나도 저 관짝에 들어눕고 싶었어요. 부모님 없인 살아갈 용기가 안 났거든요. 그래도 깽깽 울고만 있던 우리 쌍둥이 동생들을 위해서는 제가 있어야만 했죠. 마치 엄마처럼 쌍둥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줘야 했거든요. 정신없이 장례를 다 치르고 우리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옆집 할머니가 하나 제안을 하더군요. 불사야, 너 건너마을 땅 부자인 정간에 알지? 돈 많기로 유명하잖아. 그 부잣집에서 살지 않을래? 네? 할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랑 쌍둥이들 다 그 집 가서 살으라고요? 입양이라도 가란 말이에요? 아니, 너 혼자 말이야. 쌍둥이들은 내가 키워줄 테니 너 혼자 그 집 가서 잘 먹고 잘 살란 말이다. 그 집 부모가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널 보고 마음에 들었나 봐. 나한테 너 태어난 날 시를 묻더니 사주를 받는지 자기 아들이랑 찰떡궁합이라면서 널 데려가고 싶어 한단다. 네가 아들이랑 결혼해주면 네 쌍둥이 동생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돈도 많이 준다는데. 지금 제 나이에 시집을 가란 말이에요? 아니 조선시대도 아니고 16살에 시집을 가는 경우가 요즘 어딨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남한테 내 사주는 왜 져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요. 됐어요. 안 가요. 야, 너 어차피 돈도 없는데 동생들 돌보느라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자녀. 중학교도 더 이상 못 가고 말이다. 너 하나 희생하면 쌍둥이 아가들이 고깃국에 밥 말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을 준다는데 그거 하나 못하냐? 네가 계곡물 가자고 해서 네 애미애비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동생들 나 몰라라 할 거야? 아니 할머니는 뭔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나가라고요.
흥분해서 옆집 할머니를 내쫓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나 하나만 희생하면 우리 쌍둥이들이 따순밥에 고깃국 먹으며 호강할 수 있다니 까지 시집 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죠. 며칠 후 할머니의 제안을 수락했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제 나이 16살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건너 마을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결혼식 날 처음 남편을 보게 되었는데 키는 150이나 될까 말까 아주 왜소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알게 된 사실인데 몸이 아주 허약해 다 죽어가게 된 아들과 제 궁합을 봤는데 점쟁이가 저와 결혼하면 아들 생이 연장되어 70살까지는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했다더군요. 근데 그 점쟁이가 돌팔이었나 봐요. 저와 결혼해서도 남편은 어째 시들시들 맥을 못 추더이다. 시모는 구박을 하기 시작했죠. 야, 널 돈 주고 사기 위해 얼마를 투자했는지 아냐? 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아들이 무병장수에 살 수 있다고 해서 거금을 들여 데려왔건만 어째 우리 아들 건강이 더 나빠지냐? 밤에 너무 기 빨아들이지 말아라. 내 아들 참는다. 어머님, 남편이 저 허약한 몸을 이끌고 맨날 시내로 나가 외박하고 밖으로만 도는 거 다 아시면서 제 탓을 하시나요? 제가 무슨 흡혈귀도 아니고 남편 기를 빨아들인다고 자꾸 구박하시는 거예요? 백날 첫날 그런 말 듣는 것도 지겹다고요. 시댁살이가 버거웠던 이유 중 또 하나는 증조 할머니까지 총 17명이나 되는 집의 살림을 저 혼자 거의 다 해야 했다는 거예요. 부잣집이라고 해서 시집 왔건만 생각보다 초라한 집이었고 그나마 있던 한두 명의 머슴과 식물을 며느리인 제가 들어오니 다 쫓아내더군요. 17명 식구의 살림살이를 어린 제가 혼자 하기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 인생 통틀어 그때가 가장 힘에 부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세탁기도 탈수기도 없었기에 개울가에 가서 얼음 깨고 찬물로 손빨래를 다 해야만 했어요. 17명이 하나씩만 내놔도 17개의 빨래인데 동상이 걸렸다가 조금 나았다가 다시 걸리곤 해서 겨울이 지나자 제 손은 군데군데 보라색으로 변해버리더군요. 삶이 지칠 때마다 유일한 혈육인 우리 쌍둥이 동생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시모에게 사정해봤죠. 어머님, 저 친정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뭐? 네가 여기로 와서 밥 죽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친정에 가겠다고? 점쟁이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아들이 무병장수한다고 해서 큰 돈 주고 사왔다고 했잖아. 어디서 네 멋대로 갖고 오고 한다는 거야? 제가 이 집 노예로 들어왔나요? 전 식모도 머슴도 아닌 며느리라고요. 엄연히 가족인데 이렇게 온 식구가 합심해서 부려먹기만 하고 사람 대접도 안 해주니 이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진짜 너무들 하네요. 울고불고 하니 친정 동생들 보러 보내주더이다.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손발 동상 다 걸리며 희생한 대가로 우리 귀여운 쌍둥이 동생들이 옆집 할머니 밑에서 잘 크고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할매요, 우리 쌍둥이 동생들 보러 왔어요. 내 동생들 다 어디 갔나요? 낮잠 자고 있나요? 아이쿠 깜짝이야. 네가 왜 갑자기 온 거야? 그 집 시모가 보통 성격이 아닌데 널 순순히 보내주대? 울고불고 매달렸죠 뭐. 근데 내 동생들 어딨어요? 네 쌍둥이 동생들 좋은 곳으로 입양 보냈다. 다 늙은 내가 키워주는 것보다 100배 더 잘 키워준다는 서울 젊은 부부에게 보냈어.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마 따순밥에 고깃국 먹으면 쑥쑥 자랄 거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하나뿐인 내 핏줄들. 이 세상의 가족이란 오직 내 쌍둥이 동생들 뿐인데 서울로 가버리다니 충격이었죠. 왜 이런 방구도 없이 서울로 보내요? 우리 시모가 내가 시댁 가서 사는 조건으로 할매한테 큰돈 줬다던데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내 동생들은 또 어디로 보냈고요? 당장 주소 내놔요. 까막눈인 내가 주소 알아봤자 뭐하겠냐. 그냥 서울 부잣집이라고 해서 보냈으니까 아무 걱정 말라더라. 너도 이제 쌍둥이들 있고 살아라. 원래 여자는 시집가면 그 댁에 뼈를 묻어야 하는 법이다. 얼른 시댁 가서 살림이나 해. 어디 새댁이 대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냐? 뭐라고? 이 미친 할매야. 당신 노망 났어? 우리 가족을 강제로 갈라버린 파렴치한 같으니라고. 당신이 뭔데 마음대로 내 동생들을 빼돌리고 중간에서 돈을 뺏어가? 아, 내 동생들아.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냐? 이 미련한 누나를 용서해다오.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미친 할매네 집 살림살이를 다 부수고 돌아왔어요. 이미 엎어진 물에 제 어리석음을 탓할 수밖에 없었죠. 다 꼬부랑진 미친 할매 말을 믿다니. 내가 성공해서 서울 가면 반드시 내 동생들을 찾을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애끓는 마음을 안고 터덜터덜 또 지옥 같은 시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이 내가 속한 집이었으니까요. 웬일로 남편이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너무 왜소하고 연약한 사람이 뱀눈을 부라리며 제게 따져 묻더군요. 감히 여편네가 지금껏 어디서 뭘 하다 늦게 들어와?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해야지. 우리 집 개판 난 꼴 안 보여? 나 없이 이 집안이 여태껏 어떻게 돌아갔대요? 17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나한테만 일 시키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맨날 밖으로만 돌고 시엄니는 며느리인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나도 정말이지 이놈의 집구석에서 나가고 싶다고요. 뭐야? 그럼 나가버려라 이년아. 그놈의 점쟁이 때문에 괜한 돈 써서 널 데려왔는데 하등에 도움도 안 되는 년 같으니라고. 밥만 축내는 년. 남편에게 이렇게 구박만 받으니 너무 서러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다시금 내 부모님과 함께 살던 폐허가 된 집으로 기어들어갔죠. 그나마 가장 따뜻한 곳을 골라 잠을 청하고 이튿날 대낮이 되어서야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대문에 들어서자 웬 대야가 저에게 날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의 고성과 함께 말이죠. 와장창 다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야 이년아,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네가 잔소리하고 나가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열받아서 술집 찾아 나섰다가 발을 헛디뎌 큰 바위에 머리 부딪히고 뇌진탕으로 죽었다고. 다 니년 때문이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내 아들 잡아먹은 년 같으니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가 있으면 필시 우리 집까지 잡아먹을 게 뻔하다.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아. 너무도 허무하게 전 시댁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남편 시신 한번 못 본 채 큰 잘못이라도 한 듯 간단한 짐만 대충 싸서 얼른 나가야 했죠. 짐을 부여잡고 눈물 범벅이 되어 폐허가 된 친정으로 향하는데 이상하게 속이 미식미식했어요. 싸늘한 친정집 앞에 와서 그때까지 먹은 걸 다 토하고 말았죠. 상황이 상황인지라 체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고 얼른 집을 다시금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치워야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치우고는 산에서 나무 몇 개를 해와 장작불을 지피고 몸을 녹였죠. 몸이 따뜻해지자 또다시 구토가 시작되었어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생각해 보았더니 생일을 할 날짜가 지났는데 안 하고 있더군요. 설마란 생각도 있었고 무섭기도 해서 병원 가기를 미루고 있다가 그 후로 점점 아랫배가 단단해지더니 점점 불러오더군요. 임신이었어요. 남편 죽은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냥 모든 게 무섭더군요. 돈 벌 줄도 몰랐기에 그때까지 먹는 건 산에서 나물이나 대충 캐서 익혀서 먹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내 아기는 내가 지켜야지. 돈을 좀 모아서 아기 키울 대비를 해야겠다. 읍내까지 나가서 구인 광고가 나온 신문 하나를 얻어왔어요.
시골집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닿는 곳에 교도소가 있었는데 그곳 직원 식당에서 아줌마를 구한다더군요. 아직 배가 많이 나온 건 아니니 어벙벙한 옷을 입고 임신 사실을 숨기고는 교도소 직원 식당에 취직했죠. 물론 이력서 안에 나이도 20살이라고 적었어요. 실제 나이와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일하는 것이니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혹시나 비밀이 밝혀져서 잘릴까봐요. 그렇게 난생 처음 월급이라는 걸 따박따박 받아봤네요. 나와 내 아기가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죠. 하루 두 끼 정도 먹는 걸 제외하고는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어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뿌듯하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절 보고 한 신입 교도관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보통 체격인 남자 교도관이 제가 배식하는 반찬을 먹고 또 와서 또 먹고 또 오고 반복하더군요. 음식을 잘 드시나 봐요. 매번 참 잘 드시네요. 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사시 한 번이라도 더 벌어 계속 먹는 거죠. 언제 퇴근하세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 앞 빵집에라도 가서 제가 빵 사드릴게요. 저도 그 사람이 참 순박해 보여서 싫지 않았지만 제 뱃속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순 없었어요. 이건 비밀인데 전 곧 떠날 사람이에요. 돈 벌기 위해 윗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뿐이에요. 혹시라도 저한테 관심 두지 마세요. 제 사정 아시면 정 떨어지실 거예요. 어디로 멀리 떠나시나 봐요. 지금 불사씨 옆에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저한테 마음 열릴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따 빵집에서 꼭 한번 만나서 1대1로 대화 나누고 싶어요. 교도소 앞에서 기다릴게요. 전 안 되겠다 싶어 그날 빵집에서 신입 교도관인 박수찬, 이 남자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사별한 남편과 당일 알게 된 임신 사실, 시댁에서 쫓겨나서 나 혼자 살고 있기에 출산하기 전까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는 당시 제 상황까지 거짓없이 다 털어놓았죠. 제 나이까지 말이죠.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제가 겪어온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인생이 너무 가여웠거든요. 한참을 울다 제 앞에 앉아있는 그 남자를 보니 눈이 시뻘개져서 같이 울고 있더군요. 그냥 내 이야기에 공감해준 것 같아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날 찾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뜨려고 했죠. 잠깐만 앉아봐요, 불사씨.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너무 많은 걸 겪어왔네요. 나도 홀어머니 모시며 어렵게 살아왔지만 나보다 어린 불사씨가 산전수전 다 겪은 걸 생각하니 너무 불쌍하네요. 일단 내가 불사씨와 아이를 3년간 잘 키워줄게요. 그대가 20살 되는 날 우리 혼인신고하고 결혼합시다. 그는 아이를 출산하는 날도 함께 있어 주었고 혼자 아기를 키우는 날 위해 키다리 아저씨처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어요. 너무 송구스러워 거절하고 또 거절했지만 매달 자기 월급의 일정 금액을 떼어 저에게 붙여주었어요. 그 금쪽 같은 돈으로 전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 수 있었고 어느새 우리 아이는 수찬 씨를 아빠로 알며 자라고 있었죠. 우린 제가 20살이 되던 해 자연스레 살림을 합치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그 남자는 내 남편이자 아빠이자 엄마 역할을 다 해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죠. 그렇게 고마운 사람과 혼인신고 전에 중요한 상견례 자리가 있었어요. 남편과 전 시부모가 거지 같은 사람이었기에 제겐 아직도 시댁 트라우마가 심하게 남아있었고 새로운 시모를 만나는 자리에서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도 천사 같은 미소를 장착하고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분이 내게 걸어오시더군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아유, 색시해. 색시해. 예쁜 색시가 그런 모진 인생을 살아왔어 그래. 내 마음이 다 아리는구먼. 이 아이가 그 예쁜 미연이라는 아이로구나. 이제 앞으로 나에게 친할머니라고 부르렴. 우린 한 가족이니까 말이다. 라는 말과 함께 제 딸아이까지 꼭 안아주시더군요. 저희 첫째 딸도 좋았는지 시모 품에 안겨 애교까지 부리더군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 딸이 아닌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저렇게 잘해줄 수 있다니 제 친부모님같이 느껴지더군요. 어머님,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딸한테까지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초혼이었던 남편에 비해 그때 당시 저의 상황이 너무 비루하다고 느껴져서 자신이 없었는데 남편과 시모가 잘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하며 함께 살았죠. 그 후로 몇 년간 시모를 모시고 살며 진정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난한 집이었기에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도 일자리를 찾아 다시금 일해야 했어요.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운 때였던 것 같네요. 시모가 기역자로 꺾인 몸을 하시고는 웬만한 살림을 다 해주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 피곤할까봐 주말이면 깨우지도 않고 말이죠. 진짜 천사가 따로 없었죠. 그렇게 구름 위의 삶을 한 2년 정도 살았나? 이제 돈도 조금 모아놨으니 슬슬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아이를 꼭 낳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순둥순둥 하셨던 시모가 눈빛이 흐려지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날도 시모와 저 딸, 이렇게 셋이 목욕탕을 가려던 참이었어요. 평소에 화도 잘 안 내던 시모가 갑자기 길에 서 있는 리어카를 발로 뻥뻥 차며 뭐라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을 하며 언성을 높였죠.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져서 다치는 일도 잦았어요. 예산 일이 아니라고 여겨져서 시모를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갔죠. 결과는 치매였어요. 먹고 사느라 시모의 건강까지 챙기지 못한 죗값을 이렇게 받는구나 싶더군요. 남편한테 치모가 치매라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엉엉 울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이렇게 고마운 어머님 잘 챙기지 못해 치매가 와버렸네. 어떻게 울었니? 불쌍해서 어떡해. 자기는 할 만큼 했지 뭐. 하늘이 그런 병을 내려준 걸 우리가 뭘 어쩌겠어. 앞으로 가시는 날까지 잘 돌봐드릴 수밖에. 당신 죄책감 갖지 말어. 전 그날로 다니던 식당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시모의 치매간병을 시작했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시모의 치매 증상은 급속도로 악화되더군요. 천사에서 악마로 변해버린 시모를 방어하기도 참 힘들었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원래 식탐이 없던 분이었는데 본인 방에서 밤새 똥칠갑을 하고는 그 몸으로 거의 기어나와 냉장고 문을 한동안 열어놓은 채 안에 음식들을 개걸스럽게 먹더군요. 분명 새끼 잘 차려 들었는데 말이죠. 조금은 무섭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애딸린 호러미인 절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저희 딸아이를 친손주 마냥 예뻐해 주셨던 시모의 정성을 잊을 수는 없었어요. 지난 2년에 대한 보답을 그 후 무려 7년의 세월에 걸친 정성스러운 간병으로 해드렸죠. 7년간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너무 미안해하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장 도나스를 사다 주더군요. 지금도 우리 가족은 도나스를 먹을 때면 그때 얘기를 하며 추억에 젖기도 한답니다. 당연히 교도소에 출근 안 하는 날엔 본인 엄마 간병을 도맡아 다 했죠. 남편도 고생이 참 많았어요.
단 한순간도 맘 놓고 쉴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7년이 지난 어느 여름, 시모가 잠에서 깨지 않으시더군요. 엄니, 밥상 가져왔으니 일어나서 저랑 같이 한술 뜨셔요. 엄니 가장 좋아하시는 귀한 보리굴비 구워왔어요. 차가운 녹차도 준비했으니 밥 말아서 같이 맛있게 드십시다, 엄니. 제가 아무리 깨워도 시모는 일어나지 않았고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갔으나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엄마, 우리 엄마. 벌써 가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은 어찌 살라고요. 전 차가운 병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엄마를 외쳤어요. 그 순간 시모가 아닌 진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마냥 허무하고 슬펐거든요.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그렇게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정리를 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수고했다며 토닥여 주더군요. 남편 품 안에서 함께 또 펑펑 울었네요. 제 나이 30이 가까워지자 그동안 둘째가 잘 안 생기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고 있던 찰나 딱 둘째가 들어서더군요. 마치 돌아가신 시모의 선물 같았죠. 전 첫째 딸이 있으니 내심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랬지만 또 딸이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딸이라고 하니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딸 부자 아빠 되니 너무 좋다. 우리 여보 최고야. 아기 태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심, 또 조심 알지? 그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큰딸은 성인이 되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되었고 사위도 같은 직장에서 만난 공무원이었어요. 뭐든지 평범하기가 참 어려운 법인데 별 탈 없이 잘 자라준 첫째 딸이 지금도 너무 고맙네요. 첫째를 제 나이 17살에 낳고 둘째를 31살에 낳았으니 둘의 나이 차이는 14살이었죠. 둘째가 갓난아이일 때 이미 첫째는 중학생이었으니 정말 엄마처럼 둘째를 잘 보듬어주고 키웠어요. 그런데 차분한 첫째와는 달리 둘째는 워낙 응석바지로 자라서 그런가 사고를 좀 많이 치며 천방지축으로 자라더군요. 여자아이라 더 걱정이 됐어요. 팔랑귀에 나쁜 친구들에게 잘 속아 넘어가기 일쑤였고 외모도 객관적으로 괜찮으니 늘 주변에 남자애들이 꼬이더군요. 그래도 대학교 잘 졸업하고 어린이집 교사가 되어 적은 월급이지만 꼬박꼬박 저축도 하더군요. 그렇게 잘 자라준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덧 둘째 딸이 30이 되어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부모의 간섭이 싫어 남자친구 얘기도 잘 안 하던 막내가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진짜 시집갈 남자가 생겼나 보다 했죠. 우리 미래가 드디어 엄마 아빠한테 남친 공개를 하는 거야? 근데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대체 어떤 남잔데? 청담동 사는데 나이는 나보다 8살 많은 38살이고 부모님 투자사업 물려받으려고 경영 수업 중이에요. 또 본인 거라며 강남에 유명 매장이 새 들어있는 건물 보여주는데 건물 시세가 무려 780억이라네요. 투자회사 운영하는 만큼 현금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백마탄 왕자님이죠? 엄마 아빠, 나 강남 사모님 되게 생겼어요. 엄마인 전 덜컥 겁부터 났어요. 그런 집안 자제면 같은 클래스의 며느리와 처갓집을 원하지 않을까? 그 집 시대거른들은 만나 뵙고? 당연하죠. 두 분 다 미국에서 박사까지 따신 분들이고 사업도 오래 하셔서 오히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교양과 기품이 넘치고 저도 며느리로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참, 남친이 이거 엄마 아빠 선물이라며 전해주래요. 딸내미 남친이 줬다는 선물은 바로 명품 스카프였어요. 애들 아빠한테 준 건 명품 벨트였고요. 이게 뭐야? 헤르메스? 아니 엄마, 에르메스라는 제일 비싼 명품 브랜드예요. 아, 불쌍한 우리 엄마.
명품도 잘 모르시는구나. 나야 뭐 루이비통 정도만 알지 딴 건 몰라. 이런 게 얼마나 하는데. 잘 모르긴 해도 수십만 원이겠죠? 이깟 천대기 한 장에 수십만 원이라고? 나 부담스러워서 싫어. 도로 갖다 줘. 에이 엄마, 도로 갖다 주면 더 없어 보이죠? 그냥 해요. 아빠도 벨트 그냥 차고 다니세요. 억지로 선물을 장롱에 넣어놓고는 한 번도 매지 않았네요. 제 머릿속엔 걱정만 가득했죠. 전 전업주부에 애들 아빠는 교도관인 평범한 우리 집안에 그 정도로 야단스럽게 부자인 사위가 들어온다고? 뭔가 좀 어색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 막내를 시집 보낸다는 전제하에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었죠. 미래야, 너 모아놓은 돈은 좀 있어? 너도 결혼하려면 혼수는 제대로 해가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모아놓은 돈까지 합쳐서 최대한 잘 해보내야 하니 통장 꺼내봐. 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는데 남친 회사에 투자했어요. 남친 집안이 운용하는 자산이 무려 3천억에 달하는데 이번에 큰 수익 날 투자처가 있어서 내가 모은 돈 다 그곳에 투자한 상태예요. 남친의 현재 상황 실시간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벌써 수익이 상당히 났더라고요. 제가 6년간 어린이집 다니며 모아놓은 돈 6천만 원이 이미 1억이 된 거 있죠? 저보다 남편이 더 깜짝 놀란 듯 했어요. 뭐? 네가 여태껏 모아놓은 돈을 다 투자했다고? 한두 푼도 아니고 6천만 원을?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엄마 아빠한테 상의도 없이 남친한테 덜컥 줘버리면 어떡해. 여튼 상견례 날짜가 내일 모레라니 아빠가 직접 만나서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 상견례 날 아침이 밝았어요. 여느 날과 같이 TV를 틀어놓고 막내딸과 저희 부부는 아침을 먹고 있었죠. 무심히 TV 홈쇼핑 채널을 보던 제 딸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어? 왜 홈쇼핑에 우리 시부모님이 나오시는 거지? 저기 무슨 투자 채널인가? 뭐? 저게 무슨 투자 채널이야. 홈쇼핑 채널에서 갈비 팔고 있구만. 무슨 니네 시부모가 TV에 나온다는 거야. 진짜 네가 만난 시부모 맞아? 헉! 네 맞아요 엄마 아빠. 저기 열심히 갈비 뜯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난 시부모님들 맞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무슨 알바라도 하시나? 전 순간 얼음이 돼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고 교도관인 남편은 흥분해서 딸에게 따져 물었어요. 야, 수천억 자산가가 홈쇼핑 채널에서 갈비 뜯는 알바를 왜 하냐? 상견례 시간 좀 앞당겨봐. 여기서 괜히 결혼 파토 내면 우리 딸 돈 다 갖고 잠적할 수 있으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상견례 자리에 가자고. 그렇게 우린 저녁이었던 상견례 시간을 점심으로 당겨서 하기로 했어요. 두근거리지만 비장한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로 향했죠. 예비사돈의 식구들은 멀리서부터 고상한 척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더군요. 시부모들은 TV 홈쇼핑에서 봤던 무명 배우인지 뭔지가 맞았어요. 부동산만 780억짜리 갖고 있다던 38살의 사위가 우리에게 인사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미래와 결혼을 약속한 김유람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90도로 인사하는 예비사위에게 남편은 냅다 육두문자로 욕을 하더군요. 야, 이 새끼야. 뭐? 김유람? 너 김철돌 맞지? 네가 38살이라고? 내가 너 교도소 들락날락거리는 거 본 게 몇 번이고 네 나이 신상 다 아는데 어디서 사기를 쳐먹어? 너 올해로 50살 쳐먹었잖아. 사기 전과 11범이고 말야. 이 미친 새끼가 감히 내 막내딸을 건드려? 너 잘 걸렸다. 다시 콩밥 좀 먹어봐라. 딱 기다려. 아는 경찰하고 검사 형님들한테 전화 좀 하게. 박수창 교도관님. 아니 이럴 수가? 니네 아빠 교도관이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교도관도 공무원이니 그냥 공무원이라고 말한 거지. 그러는 오빠는 본명이 김철도래. 50살 먹었어?
재산 가족도 다 사기였어? 내 돈 6천만 원 돌려내. 내 피 같은 돈. 엄마, 아빠, 이 사람 좀 어떻게 해봐요. 분위기 파악하고 슬금슬금 내빼려는 그 연기자들까지 못 가게 딱 잡았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알바라지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교도관 생활을 오래 해서 형사계 인맥이 넓은 남편 덕분에 그렇게 예비사위 사기꾼은 바로 깜빵으로 직행했죠. 다행히 우리 딸 돈 6천만 원은 아직 쓰지 않고 그 사기꾼 통장에 고스란히 있어서 다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법인데 팔랑귀인 우리 막내딸이 된통 당해버렸네요. 진짜 그놈이랑 결혼까지 했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너무 간대해서 그 사기꾼 놈 징역도 얼마 안 나왔는데 사회에 나와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쳐 먹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60대임에도 아직 건강한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애들 다 잘 키워서 취업까지 시키고 제 할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딸내미가 사기 결혼까지 당할 뻔하니 세상이 좀 두려워지네요. 하지만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저이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야겠죠. 인생 한 번 사는 거 저처럼 드라마틱하게 사는 것도 심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무탈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무탈하게 하루하루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